자, 치아가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 여러분의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을 배워보는 당신이 이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배워두면 유익한 치아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경록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신의 이치 질문 요정도 만나봐야겠죠? 정은지 씨.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20%가 앓는 치주 질환은 감기보다 흔한 질환이 되었죠. 더구나 치주 질환은 구강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치주 질환이 있을 때 치아는 어떤 이상 신호를 보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50대이신 이분은 앞니가 점점 벌어지는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다가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장님, 치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되나요? 네,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부학적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치아가 선천적으로 작거나 아니면 턱이 커서 부조화를 이뤄서 그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순소대라고 해가지고 연조직이 위치해 있는데 그 연조직이 비대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에 치아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성인이 된 후에서도 혀를 내미는 습관이 계속 있다면 치아 사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환 등으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그 공간으로 인접해 있는 치아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결국 치아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주 질환에 이완돼서 잇몸뼈가 많이 녹아간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잇몸뼈가 녹게 되면 치아를 잘 잡아주지 못해서 치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아니면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치아가 흔들리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치주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들로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치아가 뻐들어지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것도 치주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주 질환으로 치아 공간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지금 보시는 환자분과 같이 치아와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은 딱 보면 아 예쁘지 않네 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환자분들도 사회생활 하시기에 위축되시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능상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복이 빠져나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복이 빠져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어서 발음이 부정확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한 치아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치아 맞물림이 틀어져서 부정교합을 이루게 되고 결국 식생활을 하시기도 힘들어지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강위생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음식물이 당연히 끼기 쉽게 되고요. 음식물이 끼기 쉽기 때문에 충치에 이완될 가능성도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치주 질환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원장님과 같이 잇몸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궁금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건강한 잇몸하고 그렇지 않은 잇몸하고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뭐 우리가 검은색, 흰색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만 검게 비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치아가 안 좋은 부분, 충치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검게 나타나게 되고요. 잇몸에서 잇몸뼈가 안 좋은 부분들은 엑스레이 상에서 검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다음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가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잇몸뼈 높이인데요. 이 환자분과 같이 이렇게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는 경우에는 치아를 잡아주는 힘도 부족하고 치아에 흔들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입술, 뺨, 혀 등에 있는 근육들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 치아가 위치하게 되는데 잇몸뼈가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약한 부분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특히 앞니 쪽에서는 치아가 앞으로 뻐들어지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앞니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치아가 벌어지지 않으셨던 환자분이셨는데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녹아버리는 바람에 치아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 결과입니다. 그럼 치주 질환으로 치아 사이가 벌어졌을 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네, 치주 질환으로 인한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경우에는 원인 치료와 결과에 대한 치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치아가 이동하게 된 원인, 치주 질환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치아가 벌어지기까지 잇몸뼈가 많이 녹게 된 치주 질환은 기본적인 치주 치료로 알고 계시는 스케일링만으로는 치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마취를 하시고 잇몸 안에 있는 치석을 긁어내는 치은 소파술이나 아니면은 마취를 하고 나서 잇몸 안쪽을 직접 보고 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긁어내는 치은 판막술, 그리고 잇몸뼈가 많이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이제 잇몸뼈를 보강을 해주는 치조골 이식술 등의 치주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주 질환에 대한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는 보철 치료로서 치아 사이 공간을 메꿔드릴 수도 있고요. 혹은 레진 치료로서 치아 사이 공간을 메꿔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아가 뭐 벌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보철 치료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 교정 치료로 이거를 또 해결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치아가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보철 치료나 아니면 보존 치료, 레진으로 치료하는 것 자체가 결과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를 원래 위치로 돌려주는 교정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으로 이가 벌어지신 환자분들이 근데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정 치료를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께서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무슨 교정 치료냐, 아니면 혹은 교정 치료를 하면 안 좋은 잇몸이 더 나빠진다고 하는데 잇몸이 더 나빠지면 어쩌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치아 교정은 소아청소년, 젊은 성인뿐 아니라 중장년, 노년층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 치료입니다. 특히 요새는 치아가 삐뚤빼뚤하거나 아니면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져서 교정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잇몸이 더 나빠지는 것, 이것도 잘못된 상식인데요. 치아 교정 치료를 치주 질환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은 치아가 이상적인 위치에 재배열이 되고 가지런하게 된 치아는 훨씬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잇몸을 더 유지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를 삭제 없이 치료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내 치아를 깎지 않고 그대로 이용했다는 점에 의해서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치주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교정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록 원장과 함께 치주 질환인 치아와 잇몸 건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은지 씨, 다음은 어떤 사례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번에는 치주 질환 치료 시기를 놓쳤던 사례입니다. 40대이신 이 환자분은 잇몸이 안 좋아 앞니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발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에 공간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발치가 꼭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치아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치주 질환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치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 잇몸뼈, 인대들을 우리는 치주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주 조직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잇몸뼈가 많이 녹아 뿌리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상황이 오면 발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잇몸뼈가 뿌리의 절반도 잡아주지 못하고 치아를 만져보았을 때 양옆이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릴 정도가 되면 예후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발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치과 의사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이를 뽑을지 아니면 뽑지 않고 유지할 것인지의 경계선에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 협조도와 치료 의지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치료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서 잇몸 치료를 완전히 끝낸 후에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 공간을 회복해드리고 그리고 고정식 유지 장치를 이용해서 치아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서 치료를 해드린 경우였습니다. 네, 그런데 치아 사이를 떼운 곳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앞서 보여드린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교정 치료로서 치료를 마무리했지만 치아 사이를 메꾸는 방법으로는 레진 치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레진이라는 재료 자체가 성질이 치아와는 달라서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치주 질환에 이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주 질환이 한번 이완이 됐을 경우에 그 치주 질환을 깨끗하게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재발이 되기 쉬워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레진을 깨끗이 제거하고 잇몸 치료를 한 후에 교정 치료로서 치아를 재배열해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치주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치하고 달라가지고요. 보통 충치 같은 경우에는 그 치아 하나의 문제가 되지만 이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치아 혹은 그 양옆의 치아까지 이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기 때문에 이 치주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치아가 이동하고 뭐 뿌리가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치아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심지어는 이제 치아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치주 질환에 이완된 상태로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뼈가 녹게 되는데요. 그 녹아버린 잇몸뼈가 시간이 지날수록 축척이 되면 결국에는 잇몸뼈가 얼마 남지 않아서 치아를 잡아주기 힘들게 됩니다. 그럼 치아가 잡아주기 힘든 이런 잇몸뼈 상태에서 움직임이 심해지게 되고 처음에는 옆으로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뻗어지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뿌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으며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져서 흔들리기도 하고 통증도 굉장히 심해져서 식사를 하시기에 힘드신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럼 앞니가 뿌리가 다 보이고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이 환자의 경우 앞니가 잇몸뼈 밖으로 많이 내려오고 너무 많이 흔들려서 기존의 치과용 와이어를 이용하셔가지고 치아를 고정해서 사용하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위에 앞니가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뿌리가 다 드러났고 아래 앞니를 완전히 가린 상태여서 옆에서 봤을 때는 입술이 튀어나와 있었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입을 다물어도 입이 완전히 다물어지지 않고 치아가 보이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외관상으로 좋지 않으셔가지고 사회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신 상태였는데요. 이 정도로 심각한 치주 질환에 이완된 환자분들의 치아는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발치가 필요합니다.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그 공간은 임플란트나 틀니 혹은 브릿지로 수복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환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위 치아는 임플란트로 아래 치아는 브릿지로 수복을 해서 정상적인 교합 형태를 만들어 드렸고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은 옆모습에서는 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앞모습에서도 치아가 보이지 않고 입이 완전히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저한테 감사의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한 사례였습니다. 네, 저희가 사례와 함께 설명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치아에 공간이 생기면 치주 질환을 의심을 해보고 또 발치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병에 걸리셨을 때 생각하시는 게 그냥 놔두면 낫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때문에 병의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입안에 생기는 충치나 아니면 치주 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살이 났을 때 좀 쉬면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냥 놔뒀을 때 원래대로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치주 질환을 초기에 치료를 하시게 되면 치료 방법도 다양하고 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도 덜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도 이득이고요. 또한 그 결과도 훨씬 좋아서 큰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공간이 생긴 경우는 이미 치주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잇몸뼈가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그런 증상들을 겪으셨을 때 지체 없이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오셔야지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치아를 치료하셔가지고 살리셔서 쓰실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나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김경록 원장과 함께 충치 또 한국인의 양대 구강병이자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큰 대표적인 만성 질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은지 씨, 이번에 만나볼 환자는 어떤 분인가요? 네,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만성 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분입니다. 50대이신 이분은 치석도 많고 잇몸뼈 흡수도 심하고 심하게 썩은 치아도 많았습니다. 입안 상황이 무척 심각했는데요. 더구나 당뇨까지 앓고 있어서 치료 전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만성 치주 질환으로 치아 상실이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치아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나요? 네, 만성 치주 질환으로 인하여 치아 상실이 발생하게 되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임플란트나 틀니, 그리고 브릿지 등의 보철 치료를 이용해서 치아 상실 부위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를 한두 개 정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이용해 가지고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치아가 여러 개 상실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치아를 여러 개 상실하는 심각한 치주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 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신 질환 때문에 치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드시는 약이 구강 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신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탁과에 의뢰를 드려가지고 전신 질환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거나 혹은 병행하면서 치과 치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혈당 수치가 500이 넘는 상태였고요. 우리가 이제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이 공복시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이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이셨습니다. 당 수치가 너무 높아서 내원 첫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고 내분비 내과로 의뢰를 드려가지고 혈당을 100에서 15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 후에 치과 치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잇몸 치료를 진행을 하였고요. 당을 가지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좀 약하십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굉장히 쉬운데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고 큰 수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으셔서 임플란트로 모든 부위를 채워넣지는 못했고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부분은 임플란트로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틀니로서 같이 복합적으로 치료를 마쳤습니다. 참 이제 이런 환자들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치아를 방치했을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네. 사실은 또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거를 잘 인내해주고 또 따라온 또 이런 환자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람찰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치료 과정 자체가 힘들고 복잡한 환자분일수록 치료가 끝난 후에는 보람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보다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시지 않으시고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치료하시면서 고생도 좀 덜 하시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치료를 하시고 나서 약속을 잡아드리면 치과에 내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힘들게 치료하신 결과를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쓰시려면 치과에 꼭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혹시라도 안 좋은 부분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건강한 상태로 계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시곤 합니다. 환자분들마다 이제 각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치과에 내원하시기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적용해주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스케일링만이라도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받으시면서 검진을 하신다면 조금 더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해서 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스케일링 받으러 와주세요. 그런데 상실한 치아 개수가 여러 개면 심어야 하는 임플란트 개수도 늘어나나요? 보통의 경우 상실한 치아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식립할 임플란트의 개수는 많아집니다. 보통 잇몸뼈와 치아 뿌리가 닿는 면적이 잇몸뼈와 임플란트 뿌리가 닿는 면적보다 큽니다. 따라서 치아가 하나를 상실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잇몸뼈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곳에 해부학적인 장애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수의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식립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의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브릿지나 아니면 임플란트 틀니를 통해서 기능을 충분히 회복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의 임플란트만 있어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임상을 하다 보면 임플란트만으로 상실된 치아를 모두 회복시켜 드리기에는 비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자분들이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적은 비용으로 다들 이제 최대 효과를 얻으시려고 하는데요. 가성비라고 하는데 가성비 치료 굉장히 중요하죠. 임플란트와 틀니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험화된 이후에 이제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니를 혼합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식이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콜라보 치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틀니와 임플란트의 이 콜라보 치료, 아까 말씀드린 이 가성비 치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틀니
뭐 임플란트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임플란트를 뭐 가능한 많이 심으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 개수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면은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심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치아가 남아있을 때 쓰는 틀니를 부분 틀니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틀니는 치아에서 틀니가 빠지지 않게 하는 유지력과 그리고 틀니를 지지하는 지지력을 같이 받게 됩니다. 이제 부가적으로 잇몸에서 틀니를 지지하는 힘을 같이 받는데요. 치아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잇몸에서 부담하는 힘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잇몸은 치아와 다르게 연하고 약합니다. 따라서 부담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더 틀니를 사용하시기는 불편해지는데요. 이때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잇몸에서 부담해야 될 힘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훨씬 편하고 쉽게 틀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에만 치아가 남아서 틀니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형태의 치료를 계획을 처음에 하였는데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식탁에서 다리가 한쪽에만 몰려 있는 것과 같이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틀니를 쓰실 때도 균형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틀니를 쓰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반대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해 가지고 각각 임플란트와 치아가 틀니를 지지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틀니를 쓰시기도 쉬워지고 치료 결과도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의 방법과 경과 그리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질환으로 발생하는 치아 공간이 불러올 수 있는 후유증들을 살펴보고 치료 방법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치료에 앞서서 이제 환자들이 반드시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모든 병은 병이 커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다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가정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시고 구강 건강을 칫솔질로 이제 챙겨주시면서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링 받으러 치과에 오셔가지고 검진 받으시면서 치료를 해주신다면 건강한 구강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건강 수명,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얼마 전에 뉴스로 접했습니다. 밥이 보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제로 구강이 건강해서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즐겁게 사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이제 치주 질환 같은 경우는 당뇨, 치매, 심장병 등과도 상관관계가 밝혀진 만큼 건강하게 구강을 관리하셔서 전신 건강도 함께 챙기셔가지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극심한 통증을 안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심한 통증 없이 그냥 오는 경우도 뭐 종종 있거든요. 네. 그렇게 소리 없이 찾아와서 만성으로 이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기 검진 그리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칫솔질이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 당신의 이치 김경록 원장 그리고 정은지 씨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